안녕하십니까. 국회는 지금 김단우입니다. 국회는 지금은 이번 주부터 확대 편성돼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확대 편성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국회의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4차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거대 양당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고 정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오랜만에 협치가 진행된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번 주 국회는 지금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비롯된 2차 가해의 실태와 4차 추경의 명과 암, 또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허영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풀릴 수 없는 의혹입니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시장의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숨지기 전 자신의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받았습니다. 박 전 시장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이후 종적을 감췄고 다음 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문제는 박 전 시장의 사후에 발생했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박 전 시장의 사건은 미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박 전 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정치인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 사랑이 변모한 걸까요? 아님 안타까움이었을까요? 그들의 분노가 피해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및 법률 대리인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만드는 시도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자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해당 영상은 9월 21일 43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에는 성추행은 고소인이 하고 박 시장에게 뒤집어 씌웠다. 4년간 지속적으로 성괴롭힘을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킨십이 노련하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자로 보인다는 등 피해자를 공격하는 악의적인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 여론은 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태도와 행실을 논하며 성추행 사건의 원인이 결국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라며 사건의 논점을 풀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김창룡 청장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요구한 경찰 수사 내용 공개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의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피고소인이 사망해 현행법령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우회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피해자를 고소인 또는 피해 호소인이라 명칭하며 수사 진행에 대한 반감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국민의 관심은 사그라들었고 당시 야당에서 요구했던 특검, 특별법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데요. 피해자는 일반 공무원으로서 다시 공무원 사회로 돌아가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시민입니다.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통신비 2만 원입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7조 8,147억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걸로 한 해에 4번의 추경을 편성한 건 무려 59년 만의 일입니다.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선 여야는 22일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이날 밤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처리를 통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초점을 맞춰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며 이번 추경안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1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추석 전 추경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입니다. 직장인은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는 고객을 잃고, 학생들은 친구를 잃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픈 2020년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해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 만입니다.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쓸쓸함을 달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곁에 국가가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7조 8,444억 원보다 6,177억 원이 감액되고 5,881억 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96억 원이 순감액됐습니다. 양 당의 주요 쟁점이었던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은 대상을 만 16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제한하고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법인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돌봄 지원비를 초등학생 이하에서 중학생까지 늘려 한 명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어 코로나 의료 인력에 대한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지원 및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등을 위한 예산 등 8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감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공급분이 병원에 팔려 무료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105만 명에게만 무료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7일 11조 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 30일 2차 추경 12조 2천억 원,
7월 3일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이 통과된 데 이어 9월 22일 7조 8,147억 원이 통과된 4차 추경까지 올해에만 66조 8,147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지출은 3차 추경 대비 18조 1천억 원 늘어난 554조 7천억 원이 됐으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차 추경 당시 43.5%보다 0.4%포인트 높은 43.9%로 치솟았습니다. 올해 본 예산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은 39.8%였으나 4번의 추경을 거치며 4.7%포인트 높아져 국가 채무액도 846조 9천억 원으로 850조 원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이번 추경을 놓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 의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또다시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에 빗대며 한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4차 추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날렸습니다. 이에 이 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총 생산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 부채 1,000조 원 시대니 빚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며 홍 의원님과 보수 언론은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이전 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을 방해하며 정부 발목 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홍 의원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2020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가 5차 추경에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신중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조두순입니다.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이면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이 살았던 안산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하섭 안산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 흉악 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처럼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혔거나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한 흉악 범죄자에게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치료 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재차 지난 12년 동안 결국은 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고 이제서야 이게 이제 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참 좀 안타깝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수용 제도를 운영하는 그 나라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북미권 국가의 대다수,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출소를 한 이후에 피해자의 옆집에 가서 살아도 제재할 수 없는가? 주거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데 결국은 가해 행위를 한 자는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결국은 그 피해자들은 불안에 지금부터 떨면서 언제까지 이 불안을 책임져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인생은 이제부터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시설에 격리되어서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일상을 꾸려왔는데 이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일종의 이제 이게 과연 정의라고 볼 수 있느냐. 피해자가 뭘 잘못했길래 스마트워치를 들고 24시간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느냐. 왜 경찰에 의해서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게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보호수용법이 입법이 됨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법은 꼭 입법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돼
곧 출소하는 조두순은 보호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역시 조두순의 보호 수용 시설 격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출소 후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 보호시설 접근 금지 같은 준수 사항을 조두순이 어긴다면 이를 근거로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보호 수용을 하더라도 출퇴근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 상담 등도 지원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결국 자신들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택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왜 피해자의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 보호보다 뒤처지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면접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68.2%가 면접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면접 1회당 비용은 평균 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문 결과인 6만 5천 원보다 1만 5천 원 줄어든 걸로 화상 면접 등 기업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채용을 도입해 지출이 줄어든 걸로 분석되는데요. 면접 비용은 거주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1회당 평균 면접 비용은 각각 4만 7천 원, 4만 6천 원으로 비슷했으나 지방은 5만 8천 원으로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입법 예고,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이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위한 청년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청년들은 구직 활동을 위한 면접비마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020년 8월에 발표된 바, 이 조사에서 청년들의 68%는 면접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으며 80%는 지원자에게 고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면접비 등 채용 절차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면접이 증가하면서 면접 관련 지출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구직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데요. 기업이 구직자들이 배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면접비를 지급한다면 지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영인 의원을 직접 만나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020년 시의원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한 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어떤 법안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영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법안을 내주셨더라고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내주셨는데 어떤 법안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는 청년들의 채용 절차에 있어서 타인과 차별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법률이 원래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낸 거는 그 청년들이 실제 이 면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면접 횟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제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면접비를 그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법을 개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고용 노동부령 이걸로 이제 시행령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의 그 고용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3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생각보다는 좀 작은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작으면
그 채용하는 인원도 적고 또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러한 서류 접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이렇게 면접을 하는 단계에서는 뭐 한두 명 뽑는데 수백 명이 오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맞는 그 면접 인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규모에 맞는 인원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면접 비용도 그 규모에 따라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0인 이상이 기준으로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든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혹시 기업의 부담이 좀 크진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 법을 만들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것이 우리 중소기업, 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이걸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그 실제 면접비가 없어서 이 취업 준비를 하는 이런 청년들에게 현재 고통의 어떤 이런 상황보다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 그 인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사정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더 우리가 시급한 거는 이런 청년들의 상황을 개선해 주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또 그만큼 많이 뽑고 그 면접 절차나 그 채용을 위한 비용들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 규모가 작으면 그 규모만큼의 적절한 인원을 면접을 볼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부담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업에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최근에 보니까 지난 14일에 경기도에서 청년 면접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회당 35,000원씩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랑 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뭐 경기도 지방자치제나 또는 국가가 주든 회사가 주든 이 부담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민간 기업에서 이러한 것을 인위적으로 면접비를 주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을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의무 규정을 해서 일단 회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경기도의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는 이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지금 시험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다른 데로 확산되고 국가에서도 여기에 적극 호응을 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어도 30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을 뽑거나 하는 면접들도 있을 텐데 아르바이트도 그러면 면접비가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비용에 차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뽑을 때 면접하고 또는 뭐 한두 달 또 특정한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적절하게 차이를 두는 그런 규정을 두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아까 가장 걱정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그런 사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됐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그 모 업체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면접비가 실제 얼마나 부담이 되냐 그러면 거의 한 68%, 70% 가까이 꽤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난이 어렵다라는 거는 면접을 봐야 되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선은 그 청년들의 고통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아주고 또 나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일반 국민들이나 또 중소기업의 경영자분들께서 좀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 청년의 면접비를 지금 이 법에 다뤘지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빨리 좀 완화돼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험을 나누고 항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 의원은 이번 발의가 다분히 면접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
한 명의 구직자가 회사를 구하기 위해 투자하는 토탈 비용이라 밝히며 단순히 교통비, 식비만이 아닌 정장 구입 비용, 그리고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며 우리 기업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법안 어떤 법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이제 취업, 쉽게 말해서 요즘에 취준생으로 불리는 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또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좀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법안입니다. 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도 조금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용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0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법률 자체를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중소기업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이 기업들의 부담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제도가 기존의 제도나 행동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는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좀 더 개선하자 이렇게 되면은 항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지금까지 법률을 보면 조금 앞에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고 그 뒤에 것은 보지 못하는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률도 취준생들이 힘드니까 그럼 뭐 면접 보러 갔을 때 돈 안 주는 이러한 회사들 안 되겠네. 그 비용을 회사 측에 부담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게 1차원적으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게 맞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간 일이니까 결국 지금까지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은, 즉 재정적인 제 상황이 괜찮은 회사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데서 아주 영세적인 회사 아니겠어요. 그럼 그 영세적인 회사에서는 또 그만큼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회를 만드는 자체가 조금 소극적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역설적으로 면접 비용으로 인해서 그 면접 비용이 얼만데 그 회사가 사람을 안 뽑겠냐 싶지만 단 한 명의 지원자라도 면접 볼 기회가 그거로 인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그 면접생에게는 또 다른 뭔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결론을 내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경기도처럼 뭐 무조건 횟수에 따라 35,000원씩 준다 이렇게 보다는 어느 정도 면접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그 면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전제가 되고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좀 실비 정도 수준으로 조금 낮춰서 지금 기존의 면접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 말고 결국 해당되는 것은 중소기업일 테니 영세기업이 될 테니까요. 그런 기업에도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좀 적절한 선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이제 면접비를 줄 때 보면은 채용 과정에 절차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기 나온 내용에는 이제 필기 시험이라든가 면접비 관련해서 다 포괄되어 있는데 이 절차마다 다 줘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허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간에는 좀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마음의 위로적인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비용을 다 이렇게 보상이나 하긴 힘들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KB 국민은행의 취업 그 과정이 참 인터넷상에서 논란인 적이 있었는데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러한 그 레포트 수준의 그걸 과제를 풀어서 이미 그걸 제출하고 그 제출한 사람을 상대로 이제 면접 채용 정체가 진행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법에 따르면 근본 취지에 따르면 그러면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레포트 수준의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과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걸 시간적으로 보상해야 되냐 어쩌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접근을 할 때 반드시 모든 경제적인 비용을 다 이 법으로 인해서 그 구인하려는 구인자 즉 회사에 다 부담을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면접 기회가 생겼을 때 최소한 그 면접 보러 오는데 또는 가는데 뭐 차비와 뭐 식사값 정도는 당연히 그 정도 수준에서만 제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지금은 조금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이 부족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체적인 지침을 정할 수도 없는 게 모든 회사에서 어떠한 채용 절차가 일률적이진 않으니까요. 물론 이력서 자소서를 내고 뭐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소서를 내고 이제 취업 절차하는 그 기본은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 같은 경우부터 요즘에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아예 모든 정보를 받지 않고 채용한 회사까지 고용 형태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어차피 사회는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뭐 일률적인 그러한 면접 채용 형태를 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서는 모든 채용 형태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다 회사에 부담시켜서 그걸 하자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뭐 꼭 뭐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뭐 면접자들이 여러 명 불러서 면접 취업 준비생들의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뺏는 이런 거는 또 맞고, 최소한의 취업 준비생이 이제 취업하러 갔을 때의 교통 비용과 식사값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정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네, 경기도는 청년 면접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 1회당 35,000원씩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에 거주 중인 만 18세부터 만 39세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해 면접에 응한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중복복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2월 정부는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1차관 직속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시켰습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부 특사경 7명, 관계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 각 1명이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응반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입법 예고,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허위 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 내용을 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부동산 등기 기록이나 가족관계 등록 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도 거래 당사자 개인의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어 불법 행위 적발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입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의 파기, 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빅브라더에 준하는 기관의 출현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폭증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지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이석형 변호사에게 듣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저는 이 취지는 지금은 되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부작용이 조금 우려돼서 혹시라도 통과된다면 이제 그 법률에 대한 조금의 수정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예, 특히 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 25조의 8조를 보시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가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이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미 이제 한국부동산원 법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고요. 그래도 굳이 규정을 하고 싶다는 거를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제25조의 2로 돌아가 보면 제6조의 사망에 따른 신고 내용 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신고 내용 조사는 제6조 사망뿐만 아니라 제6조의 3에 의해서도 신고 내용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일부러 빠뜨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지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제6조의 3은 이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가져올 파급력을 감안을 해서 이건 이제 정말로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만 내역에 넣고자 하는 게 의도였는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게, 조사를 하거나 규제하는 게 목표인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누락을 왜 했는지, 또는 이제 누락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네.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히 이제 이 법률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이런 조사를 행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포괄적이고 넓은 강력한 권한을 주면 그 권한만큼 오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기관에게 독립성을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입법 안에는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고요. 차라리 조사 권한을 한국부동산원에 이양을 하면서 한국부동산원 법에 공식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은 독립성을 가진다, 또는 다른 기관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법안을 보면 독립성이란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사가 어떻게 되냐, 조사는 위에서 시켜서 아래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조사 담당관이나 조사 담당원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명하복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조사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 이런 점이 이제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대안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독립성을 보장한다, 또는 독립성을 인정한다, 또는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물론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한 사람만이 대상이 되긴 되는데, 그게 이제 검찰이나 경찰 아니면 이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국토교통부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제 조사 권한을 지금까지 크게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받게 된 이런 조사 권한을 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좀 우려가 되고요. 좀 다른 곳에서 좀 조사 전문가를 영입을 하거나 좀 교육을 좀 따로 받거나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사법이라는 법도 있는데 이 법을 이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법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좀 이거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향후 이제 교육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결국 이제 이 법을 입법한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법 자체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는 좀 기여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더 필요한데 이런 이제 조사나 형벌을 늘리기보다는 좀 공공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민간 주택 사업자들이 주택을 좀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쪽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계는 확실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부동산 거래는 좀 더 침체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은 이 부동산 관련한 법률들이 계속 하나하나씩 제정이 될 때마다 좀 풍선 효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잠시 주춤했다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도 혹시 통과되고서 그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게 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지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23번인가요? 부동산 대책을 냈었죠. 네, 23번을 내면서 풍선이 한 23번 정도 분 것 같은데 이제는 나올 만한 풍선은 거의 이제 나오지 않았나.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들까지는 심지어 이 법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선은 이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년에 걸쳐서 20번의 풍선 효과를 겪었으면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 근데 점점 강력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일반 대출까지 죄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풍선 효과는 막을 수 있겠지만 풍선 효과를 떠나서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규제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그런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이나 그런 지속성이 좀 위협받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이 달려있는데 다 보면 이제 절대 반대한다, 결단코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쓴 댓글로 추정이 되는데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이 입법의 의도에 부합을 한다면 거래는 충분히 위축이 될 것이니까 그 의도는 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이 입법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 좀 이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이석형 변호사는 이번 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판정을 받을 것 같다며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를 거치지 않는 정보 공유가 과연 타당한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 입법예고였습니다. 4차 추경이 통과되던 날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원에 제출됐던 CCTV 복원 영상과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에 조작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CCTV 파일에 담긴 각각의 고유 소스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적으로 주변부와 동일한 소스로 구성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소스가 중복된 파일은 오류로 인해서 재생이 불가능한데 이런 파일이 참사 당일인 16일에만 전체의 62%가 몰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프로그램 오류 가능성도 함께 조사했지만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벌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조위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8개월 뒤인 11월에야 특수단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혀 국회가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특조위의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곧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예년처럼 온 가족이 모이긴 힘들겠지만 몸의 거리는 조금 멀어도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하는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입법 예고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